네, 오늘은 지누스에 대해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뭐랄까, 최근 몇 년간 좀 어려움을 겪었던 지누스가요, 이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또 혁신적인 전략을 선보이면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그 재고 문제 해결하고 비용 구조 개선해서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점을 좀 같이 짚어보려고 해요. 물론 최근의 개선 흐름은 긍정적이죠. 근데 지난 3년간 이어진 그 사업 부진의 근본 원인을 그냥 넘어가선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특정 대형 판매 채널, 바로 아마존이죠. 여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나 또 과거에 그 심각했던 과잉 저고 문제, 이런 건 언제든 다시 지누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도 여전하고요. 마냥 낙관하기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네, 그 구조적인 부분을 이해하려면 지누스의 비즈니스 모델, 특히 아마존과의 관계를 좀 더 들여다봐야겠네요. 이게 지누스가 아마존에 판매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하죠. 첫째는 DI, 그러니까 디렉트 임포트 방식인데요. 이건 아마존이 지누스로부터 직접 대량으로 제품을 사서 자기네 창고로 가져가는 구조, 맞죠? 네, 맞습니다. 지누스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이 무려 20% 이상 나올 수 있는 고마진 사업이거든요. 핵심 수익원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DO, 도메스틱 오더 방식인데요. 이건 지누스가 재고 부담을 안고 미국 내 창고까지 제품을 보낸 뒤에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그 DI 방식에 대한 지나친 의존, 이게 바로 지난 3년간의 부진을 가져온 핵심 요인이었어요. 자료를 보면 2022년 5월 말 기준으로요,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지누스 재고가 무려 7개월치에 달했다고 합니다. 7개월치요? 와. 네, 상상하기 힘든 물량이죠. 근데 당시에 아마존이 갑자기 DI 주문, 그러니까 직매입을 딱 중단해버리니까요, 지누스는 당장 매출을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마진이 거의 없거나 심지어 손해를 보는 그 DO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 DO 비중 확대가 지난 3년 부진 원인의 약 80%를 차지했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이 얼마나 큰 위험을 내포하는지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죠. 정말 어려운 시기였겠네요, 그때가. 그런데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딱 등장합니다. 바로 2024년 2월에 출시된 스몰박스. 이게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존 제품 박스 크기를 절반으로 확 줄인 아이디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컨테이너 하나에 실을 수 있는 제품 수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아마존 입장에서는 해상 운송비나 창고 보관비 같은 이런 물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덕분에 지누스는 아마존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판매량을 회복하고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게다가 미국으로부터 부과되던 반덤핑 관세율도 최종 0%로 확정되면서 이게 상당한 비용 부담이 사라졌잖아요. 가격 경쟁력하고 수익성 개선에 더욱 힘을 실어준 거죠. 네, 그 관세 이슈도 컸죠. 그 결과로 2024년 6월 말에는 그동안 쌓여있던 재고를 약 3개월치 수준인 5천만 달러까지 아주 극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과잉 재고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소비자가 구매하면 바로 생산하고 주문으로 이어지는 그런 건강한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스몰박스가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실적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정해야죠. 하지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류 효율 개선,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회성 비용 절감 아이디어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재고는 현재 정상화되었지만 이게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거나 경쟁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0% 반덤핑 관세, 이것도 앞으로 미국의 무역정책 기조가 바뀌면 언제든 변동될 수 있는 외부 요인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긍정적인 지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미중 상호 관세 부과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OPM 4%대를 기록하면서 선방했어요.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난 8월 6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캄보디아 공장입니다. 아, 신공장 가동. 네, 그동안 중국에 너무 집중되었던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고, 특히 미국 시장을 겨냥한 비매트리스 제품 공급을 안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미 작년 10월부터 월마트의 매트리스 펌 같은 PB 제품을 공급 중이었는데, 캄보디아 공장 가동으로 비매트리스 부문의 ODM, 즉 제조업자 개발 생산 방식의 매출 정상화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여요.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제 4분기에는 캄보디아 공장 가동 효과가 온전히 반영되고, 또 매트리스 부문의 가격 협상도 잘 마무리되면서 완벽하게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4분기 전망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3분기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회사 스스로도 3분기를 마지막 고비라고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아, 그랬군요. 실제로 7월에 그 상호관세 이슈가 터지면서 고객사들의 주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마존 같은 주요 파트너와의 가격 협상도 상당히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 공장은 7월 한 달간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어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7월이요? 네, 캄보디아 공장 가동은 물론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신규 공장이 안정적인 수율과 생산성을 확보하기까지는 보통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하고요. 그래서 ODM 매출 정상화나 4분기로 예정된 인도네시아 생산 제품의 가격 협상, 이런 것들이 과연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누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역시 원가 경쟁력에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건 강점이죠. 특히 주력 시장인 미국 이커머스 매트리스 시장에서는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제품이 바로 지누스 제품이고, 2위 제품과의 마진 차이다 무려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40%면 엄청나죠. 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점은 이 40% 마진 갭이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의미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이건 생산부터 물류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압도적인 효율성, 그리고 원가 통제 능력의 결과물인 거죠. 이게 바로 지누스가 글로벌 확장을 추진하는 핵심 동력이 되는 거고요. 그 원가 구조가 핵심이군요. 네, 미국에서 막이 팔릴수록 증오의 경제를 통해서 생산 원가가 더욱 낮아지는데, 이 원가 절감 효과를 미국 외 다른 국가의 제품 가격 경쟁력 강화에 활용해서 전체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상당히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죠. 게다가 최근 사업구조 개편과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이제 분기 매출 2천억 원만 넘으면 손익분기점 BEP를 넘어서 흑자를 낼 수 있는 아주 견고한 체질을 갖췄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이라는 평가. 현재 시점에서는 분명 유효해 보입니다. 40%의 마진 갭은 확실히 인상적인 수치고요. 하지만 시장은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변합니다. 경쟁사들도 당연히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또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 현재의 경쟁 구도로 언제든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이 40%라는 마진 갭이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글쎄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확장 전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마다 시장 특성, 소비자 선호도, 유통구조, 규제 환경,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고, 또 현지 경쟁사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원가 우위가 다른 문화권 시장에서도 그대로 통할지는 이건 실제 사업을 전개하면서 검증해야 할 문제죠. 사업의 기초 체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외부 변수, 특히 글로벌 경기 변동에는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글로벌 확장의 어려움이나 외부 변수의 영향은 고려해야겠죠. 하지만 손익분기점을 낮춰서 사업의 기초 체력을 다졌다는 건 그만큼 외부 충격에 대한 방어력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누스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봐야 합니다. 앞으로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려서 내년에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히트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히트 제품? 네, 비매트리스 부문에서도 아마존 직매입인 DI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캄보디아 공장은 미국 시장을, 중국 공장은 그 외 글로벌 시장을 담당하는 생산 이원화 체제를 구축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습니다. 또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ODM 시장, 그러니까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에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 생산해서 납품하는 이 시장의 성장 기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사업 안정화나 체력 강화 주장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특정 대형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구조적인 리스크로 남아있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ODM 사업 확대 역시 뭐 4곳의 잠재 고객사가 언급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2곳과의 관계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아, 그런 면이 있군요. 이게 과거 아마존 의존도 문제와 유사한 위험을 내포할 수 있는 거죠. R&D 강화와 히트 제품 개발 목표, 당연히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근데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제시된 건 아니잖아요. 히트 제품의 탄생은 목표일 뿐이지 보장된 결과는 아니죠.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 그리고 때로는 운도 좀 따라줘야 합니다. 과연 그 스몰박스와 같은 운영 효율성 개선을 넘어서서 제품 자체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이건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누스의 현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 아마존 재고 문제와 그로 인한 수익성 악화라는 큰 위기를 겪었지만 스몰박스 같은 물류 혁신과 또 효과적인 재고 관리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극복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캄보디아 신공장 가동을 통한 생산기지 다변화, 그리고 경쟁 우위의 핵심인 강력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확장 전략까지 갖추면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손익분기점 BEP를 낮춰서 사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한 점, 이 점은 앞으로의 성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잠재적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아마존, 월마트 같은 소수 대형 파트너에 대한 높은 의존도. 이건 여전히 구조적인 리스크입니다. 이들 기업의 정책 변화나 관계 변화가 지누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일 수 있어요. 네, 그 부분이 계속 지적되네요. 둘째, 향후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에요. 비록 저가라인 중심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그리고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캄보디아 신규 공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외 시장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행 리스크,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하죠. 넷째, 매트리스 및 가구 시장의 치열한 경쟁 환경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혁신의 불확실성입니다. 스몰박스 이후에 어떤 차별화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라는 거죠. 네, 정말 명확한 기회 요인과 함께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이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지누스가 가진 제조 역량과 원가 경쟁력은 분명 강력한 무기이고 이를 바탕으로 확실한 반등의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확장 전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또 현재의 원가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향후 성장의 핵심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누스의 최근 성공적인 턴어라운드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스몰박스라는 물류 및 운영 효율성 개선에서 비롯된 측면이 매우 큽니다. 이건 뭐 중요한 성과임에는 틀림없고요. 그런데 지누스는 앞으로 R&D를 강화하고 내년에는 히트 제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과연 지누스가 앞으로 제품 자체 근본적인 혁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열광할 만한 새로운 기능이나 디자인 혹은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제품 개발을 통해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운영 효율화와 원가 절감, 이 기존의 강력한 DNA에 더욱 집중하는 전략을 유지하게 될까요? 지누스의 다음 행보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전망해 보시면 흥미로운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